병원은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이도윤이 정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첩수대 위에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전구가 나간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바닥에 리놀륨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대기 의자 중 하나는 등받이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매일 아침 이 공간을 쓸고 닦았을 것입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바닥이 이 낡은 건물의 유일한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울 대형 병원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 월 평균 15건의 내시경, 레지던트 지도까지 맡고 있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인 이 소도시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이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그때도 이틀을 머물다 올라갔습니다. 병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팔지 마라.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도윤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당혹스러움보다 먼저 피로함을 느꼈습니다. 전형적인 집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대째 이어온 가문의 병원. 할증된 자부심과 지역 명망가의 무게. 그런 것들이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건네받은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도윤의 생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5억 2천만 원. 세금 체납 8천만 원. 의료기기 할부금 1억 1천만 원. 은행 대출 2억 원. 사채 3천만 원. 수십 년간 쌓인 적자가 숫자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지켜온 것의 실체였습니다. 의사는 직업입니다. 도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사명감이니 소명이니 하는 말들은 결국 불합리한 노동을 정당화하는 언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환자를 성실하게 진료했고 의학적 판단을 정직하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에는 병원을 잊었고 업무 외의 헌신을 강요받는 상황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병원은 도윤의 증조부가 1946년에 개업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문을 닫지 않았고 산업화 시절 외지 노동자들이 몰려들던 시기에도 경기가 꺾이고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던 이후에도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어받았고 아버지가 이어받았습니다. 도윤은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갔습니다. 이어받지 않은 유일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하러 온 것입니다. 도윤은 원장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볼펜들, 제약 회사 수첩들, 빛바랜 진료 일정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당겼을 때 묵직한 것이 끌려 나왔습니다. 낡은 장부였습니다. 표지가 없었고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펼쳤습니다. 정연한 필체로 날짜와 이름과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료비 수납 내역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금액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받지 않음. 사정 있음. 다음에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름 옆에 수십 번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끝내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긴 줄 알았던 병원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접수 창구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눈빛이 업무적으로 냉랭했습니다. 도윤 씨 되십니까?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채권 대리인입니다. 일주일 내에 원금의 30%를 상환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빠르게 후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다시 고요해진 병원 안에서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팔기 전에 한 가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이 집안은 망할 걸 알면서도 병원을 지킨 것인지, 무엇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인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놓지 않은 이유가 이 낡은 장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부에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도윤은 원장실 책상 위에 장부를 펼쳐두고 그 옆에 빈 노트를 놓았습니다. 이름을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비어있는 항목만 추렸더니 23명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할아버지의 필체였고 비교적 최근 것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글씨는 달랐지만 비어있는 금액 칸 옆에 짧은 메모를 남기는 습관만큼은 같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함. 사정을 봐주기로 함. 받지 않음. 도윤은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숭고하다거나 감동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업체로서 이 병원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이름들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접수 파일에는 주소가 남아 있었고 지역 전화번호부가 아직 서류 캐비닛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전 내내 전화를 돌렸습니다. 대부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뀐 것들도 있었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이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연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원장님 아드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아시는지요? 목소리가 비슷하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병원 정리하려는 거죠? 노인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추궁도 탓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투였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봐도 될까요? 직접. 다음날 오후 노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름은 박성원이라고 했습니다. 장부에서 찾아낸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첫 기록이 1987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 진료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커피를 내오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동네 공장 다녔어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돈이 없었지. 그때 이 병원 와서 꿰맸어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아버지가 그냥 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되면 내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돈이 생겨서 갚으러 왔더니 또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식구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 뒤로 한 30년을 이 병원 다녔지요. 노인은 잠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두 번째 마디부터 없었습니다. 내가 고마운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 사람 취급을 받았거든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돌아간 뒤 도윤은 한동안 진료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숭고한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것인가. 처음으로 그 질문이 진지하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은 스스로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병원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다는 것. 장부 속의 이름들은 환자가 아니라 이 병원이 관계를 맺어 온 사람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이 건물의 시세는 빚을 겨우 상환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설이 낡아 매수 의향이 있는 쪽도 마땅치 않다는 중개인의 말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팔더라도 깔끔하게 정리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행정 서류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외에도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상황, 가족 중 환자 많음, 이번 달도 그냥 보냄. 의사의 기록이라기보다 이웃의 일기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기록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지 이 상황에 대한 분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감당했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들에게조차 이 무게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물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도윤은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펼쳤습니다.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라고 부르기는 이른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조금씩 알 것 같다는 느낌.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납득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집착이나 자부심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덮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름들을 모두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팔기 전에 전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감정인지 의무인지 스스로도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 의향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물을 둘러보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바닥을 발로 눌러보고 벽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점검하는 태도였습니다. 도윤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두 곳을 지나 복도 끝에 섰을 때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꽤 나오겠는데요. 배관이 오래됐고 전기도 전면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시 금액에서 좀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요? 한 8천 정도요. 도윤은 숫자를 머릿속에 대입했습니다. 8천이 빠지면 빚을 다 갚고도 남는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세금과 사채 쪽에 먼저 갚아야 한다는 변호사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개인이 뒤에서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도윤은 접수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 앉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비닐 쿠션이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서 환자들을 맞이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도윤은 스스로가 조금 이상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예고 없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60대 여성이었습니다. 보자기에 무언가를 싸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자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정리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한복래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기서 애를 낳았어요. 보자기 안에는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 않아요.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돈을 안 받으셨거든요. 출산비를. 도윤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의 빚 앞에서 30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틀 사이에 3명이 더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채소를 한 상자 들고 왔습니다. 한 명은 현금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모인 금액을 합산했습니다. 채소는 금액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35만 원이었습니다. 5억이 넘는 빚과 비교하면 숫자가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윤은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위로인가? 아니면 이 병원이 실제로 남긴 것의 무게인가? 감동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사실을 흐릿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고마웠지만 고마움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매각 계약서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기한은 이틀 뒤였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숫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매각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빼면 세금과 사채는 겨우 처리됩니다. 은행 대출 일부는 남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분할 상환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깔끔한 출구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각 계약서 위에 펜을 올려놓고 도윤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울의 한쪽에 무엇이 올라가 있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허용하기에는 너무 오래 냉소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병원을 지킨 것은 어쩌면 숭고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는 사람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형편을 눈앞에 두면 못 본 척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미덕인지 결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병원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것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끝내는 것이 맞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기록부터. 이 병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알고 싶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채권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할 상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제안은 아니었지만 담보가 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시했습니다. 매각하지 않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 상환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자는 기존 조건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가족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의 수익 구조를 다시 짜는 것이었습니다. 진료비 고지서를 꺼내 항목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아버지 시절의 수가는 지역 평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표준 수가로 조정했습니다. 인상이라기보다 정상화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월 예상 수입이 달라졌습니다. 무료 진료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월 일정 인원까지는 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장부에 적는 방식도 유지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접수대 옆 작은 게시판에 그 원칙을 붙여두었습니다. 박성원 노인이 다시 병원을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혈압약을 다시 타러 왔다고 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온 노인은 게시판에 붙은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속 하려는 거예요? 예, 해볼 생각입니다. 노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닮았네요. 목소리만이 아니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노인이 일어나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등 뒤로 들렸습니다. 도윤은 처방전 복사본에 날짜를 찍으면서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당부인지 아니면 그냥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볍게 흘려보내기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지자체 공공의료 지원 사업을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민간 의원도 협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서류를 2번 반려받았습니다. 3번째에 통과했습니다. 협약이 성립되면 무료 진료 인원 일부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투명한 구조였고 지속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낮에 병원을 운영하고 밤에는 인근 도시의 야간 응급 대진을 뛰었습니다. 주 3회였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한에서였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대진료를 채권 상환 계좌로 먼저 옮겼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도윤은 무언가 구체적인 것이 생겨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도윤은 차를 잠깐 세웠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차 안에서 먹으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밤이 있었겠구나. 진료를 마치고 혼자 무언가를 먹으면서 내일 또 문을 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밤이. 그 생각이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의 분노는 어느 틈엔가 다른 감정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병원의 평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병원 이야기가 올라왔다고 간호조무사 최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 때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병원을 유지하기로 했을 때 말없이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좋은 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나중에요.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혼자 검색해 보았습니다. 글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고지서가 명확해졌다는 것, 어르신들 대기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 수납할 때 항목을 설명해 준다는 것.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래된 병원인데 달라지려는 것 같아서 왠지 응원하게 됩니다. 물론 반응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봐주면 안 되냐는 항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수가 정상화를 두고 돈 밝히는 병원이 됐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속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어떤 가치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차이를 이해하는 데 3달이 걸렸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곧 따라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5달째 되던 날 저녁, 채권 상환 잔액이 처음으로 4억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그 숫자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것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은 방식으로. 병원 불을 끄고 나오면서 도윤은 문패를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도윤 내과 의원이라고 새로 바꿀까 생각했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상환일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3월의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하고 2번째 환자의 차트를 열고 오전 진료가 끝난 뒤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다가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잔액이 0원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2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 씨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알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병원 골목 끝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단단하게 죄어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원 노인이 정기 진료를 왔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처방전을 건네자 노인이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네요. 그렇습니까? 편해 보여요. 도윤은 잠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형광등은 새 것으로 바꾸었지만 바닥 리놀륨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고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에는 그 자리를 지켜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았습니다. 변화는 조용했습니다. 지자체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진료 인원이 늘었습니다. 인근 요양원과 월 1회 방문 진료 협약도 맺었습니다. 최 씨 외에 간호사 한 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28살이었습니다. 면접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 병원보다 여기가 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도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장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새 장부였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수납 내역 옆에 짧은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어느 틈엔가 생겨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불편해 보이셨음. 다음 주에 다시 확인 필요. 보호자 없이 혼자 오심. 의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해 두고 싶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한 날 도윤은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닮지 않으려 했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 도윤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접수대에서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손님이요. 예약은 아닌데.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서서 도윤을 보았습니다. 저 실례가 되면 괜찮습니다. 여기 병원에 대해서 학교에서 들었어요. 지역 의료 관련 수업에서 사례로 나왔거든요.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례로요. 예. 공공의료 협약 사례 중에 여기가 있었어요. 작은 병원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는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요. 4학년입니다.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는 알고 싶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 비슷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빛. 1시간 있어요? 예. 그럼 같이 돌아봅시다. 두 사람은 병원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은 설명했습니다. 진료 구조, 수가, 체계, 협약의 조건, 야간 대진 시절의 이야기. 거창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렵고 지쳤던 때도 포함해서. 복도 끝에서 젊은 사람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노인이 진료실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증조부입니다. 이 병원 처음 연분. 1946년이요? 예. 젊은 사람이 사진을 한동안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오래됐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 앞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돌아간 뒤 도윤은 병원 문을 잠그고 나오면서 문패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사장 지음부터 바꿀까 생각했던 문패였습니다. 결국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윤이라는 이름을 따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느낀 지 꽤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누군가 혼자의 것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골목 끝 은행나무에 노란 잎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잎 몇 장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돈과 사명 사이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을 어떻게 함께 붙들 것인지를 매일 다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민을 멈추지 않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일 오전 첫 번째 환자 예약이 8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